차가운 빗줄기가 병원 복도 창문을 세차게 때렸다. 한지원은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의 흑백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받은 아버지의 병원비 청구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다. 숫자는 그녀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게와도 같았다. 아버지는 쓰러졌고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어린 동생은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다. 그들의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현관문을 더럽혔고 밤낮 없는 전화는 지원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억대에 달하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만 했다.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고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도착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변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다. 진양그룹,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거대 재벌, 그들의 후계자인 강태준 대표가 식물인간 상태이며 그의 법적 보호자가 될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계약 기간은 강태준이 사망하거나 기적적으로 깨어날 때까지. 보수는 그녀의 아버지를 최고의 VIP 병실로 옮기고 모든 빚을 청산해 줄 만큼 막대했다. 지원은 서류 위에 깨알 같은 조항들을 읽었다. 을은 갑의 어떠한 사생활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을은 공식 석상 외에는 강태준 대표와 접촉을 금한다. 을은 상속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라 자신을 파는 매매 계약서였다. 왜 저인가요? 지원이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로 물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무미건조하게 답했다. 배경이 깨끗하고 빚 때문에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눈에 띄지 않아서입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지원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그저 이용하기 편리한 존재감 없는 그림자일 뿐이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영혼을 담보로 한 거래였다. 아버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동생을 지킬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기꺼이 걸어 들어갈 각오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포기함으로써 가족의 삶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니, 결혼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요식행위였다. 국내 최고라 불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화려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하객은 없었다. 오직 진양그룹의 법무팀 몇 명과 경호원들, 그리고 신랑 측 가족이라는 두 사람뿐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값비쌌지만 지원에게는 수의처럼 느껴졌다. 신랑은 당연히 없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남자의 사진조차 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허공에 대고 서약을 읊조렸다. 주례를 맡은 변호사가 기계적으로 혼인 서약서를 낭독할 때 지원은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그녀의 눈물이 드레스 자락 위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한 명은 중년의 우아한 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진양그룹의 안주인이자 강태준의 새어머니 유인숙 이사장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보다 몇 살 많아 보이는 경박한 미소를 띤 남자가 서 있었다. 유 이사장의 친아들이자 강태준의 이복형 강민혁 전무였다. 유인숙은 위아래로 지원을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우 이런 애였어. 돈 몇 푼에 영혼이라도 팔 것처럼 생긴 애를 데려왔군. 뭐 상관없지. 어차피 얼굴 마담으로 쓸 소모품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잔인했다. 지원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강민혁이 한 걸음 다가와 지원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손에서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가 역겨웠다.
그래도 반반하게 생기긴 했네. 내 동생은 침대에 누워만 있으니 심심하겠어. 안 그래, 새어머니? 우리가 잘 보살펴줘야지. 안 그러면 이 예쁜 얼굴에 상처라도 날지 모르니까. 그는 노골적인 희롱과 협박을 동시에 던졌다. 지원이 공포와 분노로 떨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혁의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다. 유인숙은 그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이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미녀가 장난감은 천천히 다뤄야지. 벌써 고장내면 어떡하니. 앞으로 쓸모가 많은 아이인데 그들에게 한지원은 인간이 아니었다. 그저 강태준의 막대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획의 일부, 일시적인 방패막이이자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인형에 불과했다. 지원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던져진 것이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다. 이제부터 한지원 씨는 진양가 사람입니다. 강태준 대표의 법적 아내로서 그의 후견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실질적인 결정은 유인숙 이사장님과 강민혁 전무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감금 선고였다. 지원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입었던 웨딩드레스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벗겨져 상자에 담겼고 대신 값비싸지만 수수한 검은색 원피스가 주어졌다. 그녀는 강씨 일가가 사는 본가, 진양원이라 불리는 거대한 저택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비는 그칠 줄 몰랐다. 저택은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성벽처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철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완벽하게 조경된 정원과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웅장함 속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아름다운 감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차에서 내리자 수십 명의 사용인들이 두 줄로 도열해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환영의 기색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호기심과 은밀한 경멸만이 감돌았다. 유인숙과 강민혁은 이미 저택 안으로 사라진 후였다. 지원은 집사로 보이는 나이든 남자에게 이끌려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다. 당신의 방은 별채 3층입니다. 회장님, 유인숙께서는 당신이 본관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집사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별채는 본관과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격리된 공간이었다. 지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넓고 호화로웠지만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가구들은 모두 최고급이었지만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비인간적이었다. 지원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본관을 바라보았다. 저 육중한 건물 어딘가에 그녀의 남편인 강태준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집사가 문을 나서기 전 멈춰서서 말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 9시, 저녁 7시, 본관 5층에 있는 강태준 대표님의 병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내로서의 의무이니까요. 그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보살핌이 아니라 감시를 위한 의무적인 절차였다. 지원은 그들이 자신을 이 저택에 들인 진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들은 강태준이 죽거나 혹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철저히 이용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낯선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동생을 생각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이 모욕과 굴욕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이것은 그녀의 첫 번째 결혼식 날 밤이었지만 그녀의 삶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기도 했다. 진양원의 아침은 소리 없이 밝아왔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 속에서 지원은 눈을 떴다. 낯선 최고급 실크 시트가 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메이트, 모이, 별채의 방은 거대했지만 그만큼 공허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본관을 바라보았다. 저곳은 그녀가 속할 수 없는, 그러나 그녀를 올가매는 중심부였다. 아침 식사는 방으로 배달되었다. 최고급 도자기에 담긴 정갈한 한식이었지만 지원은 모래를 씹는 듯했다. 그녀를 감시하는 사용인의 무표정한 얼굴이 식욕을 앗아갔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눈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휴대전화는 보안을 이유로 압수당했고 외부와의 유일한 연락은 허가된 시간에 집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정확히 오전 9시 어제 그 집사가 방문을 노크했다. 시간입니다. 그는 지원을 본관 5층으로 안내했다. 본관 내부는 외부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벽에 걸린 그림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진품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살아있는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5층은 일반 가정집의 구조가 아니었다. 그곳은 병원의 특수 병동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최첨단 의료시설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를 지키는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지원의 등을 찔렀다. 집사는 가장 안쪽의 마스터룸 앞에서 멈춰섰다. 문이 열리자 규칙적인 기계음과 함께 서늘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방 안은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오직 중앙에 놓인 침대 하나만이 방의 존재 이유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 그녀의 남편인 강태준이 누워 있었다. 그는 창백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짙은 눈썹은 그가 한때 얼마나 강렬한 존재였는지를 짐작게 했다. 각종 생명유지 장치들이 그를 이 세상에 간신히 붙잡아두고 있었다. 유인숙이 팔짱을 낀 채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지원을 돌아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네가 앞으로 매일 해야 할 일이야. 그냥 여기 앉아서 내 아들이 숨을 쉬는지 감시하면 돼. 물론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니 네가 할 일은 없겠지만 아내로서의 쇼는 보여야 하니까. 강민혁은 아예 대놓고 조롱했다. 그는 태준의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지원을 손짓으로 불렀다. 이리 와서 앉아봐. 내 남편 얼굴은 제대로 봐야지. 아, 볼 수가 없나. 눈을 감고 있으니. 그는 태준의 뺨을 가볍게 툭툭 치며 웃었다. 이 녀석, 이렇게 누워있으니 세상 편해 보이지 않아? 이 모든 걸 나한테 넘겨주고 말이야.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가족 앞에서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가장 힘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그저 유인숙이 시키는 대로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방문개경 소파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임무는 돌봄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그들의 알리바이가 되어주는 것이었다. 유인숙과 강민혁은 지원을 그곳에 앉혀두고 자신들의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은 지원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어쩌면 식물인간 상태인 태준과 똑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들의 대화는 노골적이었고 진양그룹의 경영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 주주총회는 다음 달로 잡았어요, 어머니. 민혁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강태준이 이 상태로 6개월을 넘겼으니 경영 불능 상태를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팀에서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저 여자의 도장뿐입니다. 그의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다. 법적 후견인 한지원의 인감. 유인숙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저 애는 어차피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걔 아비 목숨줄을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 문제는 태준이에게 충성하는 늙은 이사들 몇몇이야. 그들을 어떻게 구슬릴지 고민해 봐야 해. 그들은 살아 숨쉬는 강태준 앞에서 버젓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지원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그녀가 너무 어리고 약해서 이 복잡한 암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이 오히려 지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임에 휘말렸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고 쓸모가 다하면 버려질 운명이었다. 그들이 나가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과 기계음만이 남았다. 지원은 천천히 침대에 다가갔다. 처음으로 그녀는 강태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고통스러운 듯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혹은 그것은 그녀 자신의 감정이 투영된 것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 구석에는 감시 카메라가 붉은 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유인숙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터였다.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연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연기를 해야 할까? 슬퍼하는 아내? 헌신적인 간병인? 아니, 그녀는 그저 존재하기로 했다. 지원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그녀가 유일하게 허락받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이 방 안의 공기와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향해 있었다.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저녁 방문 시간. 다시 홀로 남겨진 방. 지원은 이제 조금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어림짐작해 보며 태준의 침대볼을 정돈해 주었다. 그의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려다 카메라를 의식하고 손을 멈췄다. 대신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이기 시작했다. 강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방 안의 정적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당신은 들을 수 없겠지만 그냥 말할게요. 당신 가족들 정말 지독하네요. 그들은 당신이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 된 것도. 그녀는 말을 멈췄다.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요. 지원은 쓰게 웃었다. 내가 너무 약하고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겠죠. 당신처럼 나도 그냥 누워있는 인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녀는 태준의 손을 바라보았다. 링거 바늘이 꽂힌 힘줄이 앙상하게 드러난 손이었다. 하지만 나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실렸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이 지옥에 들어왔어요. 내 동생을 지켜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살아남아야 해요. 당신의 적들이 나를 얕보고 있으니 그걸 역이용할 거예요. 그들이 날 인형으로 본다면 기꺼이 인형이 되어주겠어요. 그들이 방심할 때까지 그녀는 아무도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것은 그녀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이 차가운 방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일지도 모르는 죽어가는 남자를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이 끔찍한 연극 속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어쩌면 이 남자의 진실까지도 밝혀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편 본관 서재에서는 유인숙과 강민혁이 변호사들과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의식 불명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후견인 한지원의 동의하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유인숙은 서류에 만족스럽게 서명했다. 그 계집에 오늘 하루 종일 병실에서 책만 읽더군. 유인숙이 감시 카메라 화면을 끄며 말했다. 역시 우리가 고른 대로 멍청하고 순진한 년이야.
빚에 허덕이는 것들은 다루기 쉽지. 조금만 겁을 주면 뭐든 할 테니까. 강민혁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지원은 그들의 체스판 위에 놓인 가장 약한 말에 불과했다.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고 지원은 진양원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완벽하게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유인숙과 강민혁 앞에서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그들은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하며 그녀에 대한 감시를 조금씩 느슨하게 풀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하고 연약한 아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주주총회 날짜가 다가오자 강민혁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원이 가진 유일한 힘, 즉 강태준의 법적 후견인이라는 지위를 어떻게든 빨리 무력화시키고 싶어 했다. 그는 지원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기로 작정했다. 그날 오후 강민혁은 별채로 지원을 찾아왔다. 그는 값비싼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태블릿 PC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내 아버지 병실이야.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이시더군. 병원비를 대주는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사악한 즐거움이 묻어났다. 화면 속에는 지원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초조하게 누군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서 있었다. 지원이 이 지옥에 들어오기 전 그녀를 협박하던 사채업자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VIP 병실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뻔했다. 강민혁이 부른 것이다. 내가 이 병원비 그리고 네 동생 학비까지 전부 끊어버릴 수 있어. 아니, 그 전에 저 친구들에게 내 아버지를 다시 예전 병실로 옮기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민혁이 지원의 턱을 잡으려 했지만 지원이 본능적으로 피했다. 민혁은 불쾌한 듯 웃으며 손을 거뒀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다음 주 주총 전에 네가 가진 모든 권한을 나에게 위임한다는 각서에 서명해.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족을 인질로 잡은 파렴치한 범죄였다. 지원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이 모든 모욕을 견디는 이유가 바로 가족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그 가족을 이용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조이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내일 정오까지야. 민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뒤 거실을 나갔다. 그는 지원이 거절할 수 없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원은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별채를 뛰쳐나와 비에 젖은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 유일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곳으로 향했다. 5층 병실 앞을 지키던 경호원들이 당황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막아섰지만 지원은 그들을 거칠게 밀치고 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이런 격한 행동은 처음이었다. 경호원들은 즉시 유인숙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하지만 지원은 상관없었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대비되었다. 지원은 강태준이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다. 서러움, 분노, 절망, 그리고 지독한 공포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강태준 씨, 당신은 듣고 있지도 못하겠지만 나 이제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그들이 내 아버지를, 우리 가족을 위협해요.
날더러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협박해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다 끝장이에요.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나 강한 척했지만 사실 매일매일 무서웠어요. 이 거대한 집에서 나 혼자였어요.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당한 거겠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 저항도 못하고. 그녀는 태준의 침대 시트를 붙잡고 흐느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나 이대로 포기 안 해요.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그 눈에는 절망이 아닌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도장을 찍어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닐 거예요. 난 내 가족을 지켜야 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모든 굴욕을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당신 목까지도. 지원이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결의를 절규처럼 토해내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다시 한번 태준의 손등을 적셨다. 그때 그녀의 소나기에 잡힌 침대 시트 아래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강태준의 새끼손가락이 그녀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듯 아주 약간 꿈틀거렸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 했다. 잘못 본 것일까? 너무 절박해서 헛것을 본 것일까?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그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모든 기계음은 여전히 평온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 다시 시선을 고정했을 때 이번에는 검지손가락이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지원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 강태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의 의식은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었다. 감각은 마비되었고 시간의 흐름도 인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의미 없는 소음이었지만 그 소리는 점차 그의 마비된 신경을 자극했다. 그것은 한지원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때로는 책을 읽어주었고 때로는 아무도 듣지 못할 자신의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으며 때로는 유인숙과 강민혁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그 생생한 감정의 파편들이 태준의 잠든 의식을 흔들어 깨우는 유일한 자극제였다.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태준은 자신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조금씩 조립해 나갔다. 새어머니와 이복형의 배신, 그들의 탐욕, 그리고 이 여자가 자신의 아내로 팔려왔다는 사실까지.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절박한 울음소리와 당신 목까지 갚아주겠다는 도끼 어린 선언이 그의 의식에 마지막 충격을 가했다. 살아남아라. 그가 의식을 잃기 전 가졌던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 생각이 지원의 목소리와 공명했다. 그는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손가락 하나를 까딱이는데 마치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따랐다. 하지만 그는 해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희미하게 실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자신을 보고 경악과 불신에 빠진 한지원의 얼굴이 들어왔다. 그녀가 알아차렸다. 그가 깨어났다는 것을. 바로 그때 복도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손잡이를 격렬하게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지원, 거기서 무슨 짓이야? 당장 문 열어. 강민혁의 격분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태준의 뇌가 번개처럼 작동했다. 위험하다. 지금 그가 깨어났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사고를 위장해 자신을 즉시 처리할 것이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으니까. 그는 다시 모든 근육을 이완시키고
미세하게 떴던 눈을 감았다. 그는 다시 완벽한 식물인간이 되어야 했다. 모든 것을 되찾기 전까지.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민혁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미쳤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지원은 그 짧은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강태준의 움직임, 그리고 강민혁의 목소리에 맞춰 다시 시체처럼 굳어버린 그의 모습까지. 그는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 지원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바닥에서 일어섰다. 그녀 또한 본능적으로 연기를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강민혁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무서워서요. 그냥 다 무서워서요. 전무님 말씀대로 다 할게요. 각서, 지금이라도 쓸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 좀. 그녀는 일부러 더 비굴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연기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완전히 꺾인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쓸데없이 감상에 젖어서 일을 그르칠 뻔했군. 당장 따라와. 변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는 지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방을 나갔다. 지원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침대를 돌아보았다. 강태준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저 고요한 육신 안에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계획하는 날카로운 의식이 깨어났다는 것을. 방 안에 다시 혼자 남겨진 강태준. 그는 눈을 감은 채 멀어지는 발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복수심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 자신을 살린 그리고 자신이 살려야 할 여자, 한지원, 두 사람의 위험한 비밀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감긴 눈꺼풀 아래에서 모든 것을 지각하고 있었다. 의식이 돌아온 몸은 여전히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지만 감각은 지옥에서 돌아온 자처럼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한지원이 강민혁에게 끌려나간 뒤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완벽한 식물인간 연기를 해야 했다. 그것이 자신과 저 여자, 한지원을 살릴 유일한 길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로 소용돌이쳤다. 지난 몇 달간 그가 들었던 모든 대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인숙과 강민혁, 그들은 단순한 경영권 찬탈을 넘어 자신을 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했다.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트럭, 고장 난 브레이크,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한지원, 빚 때문에 팔려온 가짜 아내. 그녀는 그들의 계획의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후견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강민혁에게 위임하는 순간 그들의 계획은 완성될 터였다. 그리고 그 후 그녀와 자신은 조용히 처리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남겨둘 리 없었다. 그녀가 다시 방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 정해진 방문 시간이었다. 지원은 낮의 절망과 공포가 완전히 가신 무감각하고 순종적인 인형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경호원과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며 기계적으로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태주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호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 또한 연기하고 있었다. 각서, 쓰고 왔어요. 지원이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그러나 태준이 들을 수 있도록 작게 속삭였다. 그녀의 시선은 책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초점은 맞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이제 아버지는 안전하겠죠. 적어도 다음 주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태주는 그녀의 영리함에 내심 놀랐다. 그녀는 그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에게조차. 그녀는 그가 여전히 식물인간인 척하고 있음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연극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녀의 독백은 이제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에게 전달하는 암호이자 정보였다.
다음 주 화요일이래요. 주주총회. 거기서 강민혁 전무가 당신의 직무대행이 되는 안건을 통과시킬 거라고 했어요. 내가 위임장에 서명했으니까 이젠 막을 방법이 없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절망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유인숙과 강민혁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 모습을 보고 안심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지분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계약서 다 읽어봤어요. 법적 후견인으로서 당신의 의결권을 내가 대리 행사하게 되어 있더군요. 물론 그 위임장 때문에 이젠 다 소용없게 됐지만 그녀는 태준에게 현재 상황을 정확히 브리핑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가 던져주는 정보들을 빠르게 조합했다. 다음 주 화요일, 위임장, 의결권. 그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이 침대 위에서 그는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그리고 그에게는 외부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단 한 사람, 그의 수족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김 비서였다.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인가? 그는 눈동자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뿐.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는 유인숙이 고용한 간병인과 의료진이 24시간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단 한 번의 실수는 모든 것을 끝장낼 수 있었다. 그때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태준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병을 정리하는 척했다. 물이 차네요. 갈아드려야겠어요. 그녀는 물병을 들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보란 듯이 감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의료진에게 새물을 가져다 달라고 할게요. 그녀는 태준의 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의 작은 수첩과 펜을 우연히 떨어뜨렸다. 그녀는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지만 펜은 침대 시트 가장자리, 태준의 손이 겨우 닿을락 말락한 곳에 아슬아슬하게 걸쳐놓았다. 그리고는 방을 나갔다.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연기였다. 유인숙이 모니터를 보고 있더라도 그저 부주의한 실수로 보일 뿐이었다. 태준은 온 신경을 오른손 검지에 집중했다. 펜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의지를 손끝에 모았다. 뼈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과 함께 손가락이 1mm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1mm.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지만 생명 유지 장치는 평온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간신히 펜을 움켜쥐는데 성공했다. 이제 써야 한다. 무엇을? 김 비서만이 알아볼 수 있는 신호. 그는 지원이 펼쳐놓은 수첩의 빈 페이지를 향해 다시 한번 지옥 같은 고통을 감수하며 팔을 움직였다. 그것은 글자라기보다는 지렁이가 기어간 듯한 희미한 자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것은 태준과 김비서만이 아는 그들의 오래된 암호였다. 비상사태. 몇 분 뒤 지원이 간호사와 함께 돌아왔다. 간호사가 물병을 가는 동안 지원은 태연하게 탁자 위에 수첩과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단 한순간도 그 페이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것을. 그들의 소리 없는 공조는 그날 이후로 더욱 대담하고 은밀해졌다. 지원은 매일 독백을 통해 주주총회 준비 상황, 유인숙과 강민혁의 동선, 심지어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까지 태준에게 전달했다. 오늘은 변호사들을 만나러 갔어요. 상속세 관련법을 알아보는 것 같던데 당신이 빨리 죽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둥 그런 끔찍한 말들을 하더군요. 태준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반격의 그림을 그렸다. 그는 지원이 만들어준 몇 번의 짧은 기회를 이용해 그 수첩에 김 비서에게 전달할 몇 가지 지시사항을 더 남겼다. Y.I.S. 유인숙, K.M.H. 강민혁, 사고, T. 트럭. 그것만으로도 김 비서는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 터였다. 이제 지원의 역할은
그 수첩을 김 비서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면회객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어린 동생 한지석이었다. 유인숙은 지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일주일에 한 번 동생의 면회를 허락했다. 마침내 면회 날, 지원은 동생 지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지석아, 누나가 부탁할 게 있어. 그녀는 경호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생의 가방 깊숙이 작은 초콜릿 상자를 넣어주었다. 그 상자 안에는 태준의 메시지가 담긴 수첩 페이지가 숨겨져 있었다. 이거 밖에 나가면 누나가 말한 아저씨 김 비서에게 꼭 전해줘. 누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지석은 누나의 절박함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은 동생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김 비서가 이 메시지를 받고 움직여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유인숙과 강민혁은 서재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한지원의 위임장도 받았고 이사들은 이미 포섭 완료입니다. 민혁이 샴페인을 따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유인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방심하지 마라. 강태준이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주주총회가 끝나면 저 계집애와 태준이 모두 정리해야지. 그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음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결전의 날인 주주총회 당일 진양그룹 본사 오디토리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백억 원의 자본이 오가는 이 거대한 회의장은 오늘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무대였다.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유인숙이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초청한 언론사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유인숙은 상복을 연상시키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비통하지만 결연한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를 지킨 강민혁은 승리를 예감한 경주마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기자들을 향해 미소를 흘렸다. 그들은 이 무대의 주연이었고 모든 각본은 그들의 손에 있었다. 한지원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장 뒷문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에 겁에 질린 사슴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며칠 전 동생을 통해 김 비서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그 이후로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띄운 작은 종이배가 망망대해에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절망적인 심정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정해져 있었다. 무능력해진 남편을 대신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비운의 아내. 유인숙은 지원을 자신의 바로 옆자리, 즉 강태준의 법적 후견인석에 앉혔다.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 눈빛에는 동정, 호기심,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지원은 그 무게를 견디며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유인숙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준비한 연설문을 펼쳐들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진양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께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비극적인 사고를 애도하며 그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룹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리더의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되찾았다. 이에 본인은 강태준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그의 법적 후견인이자 아내인 한지원 씨의 동의를 얻어 현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적임자 강민혁 전무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장내의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지만 이미 포섭된 이사들과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곧 동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유인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좌중을 둘러본 뒤 의장석으로 돌아왔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이 남아 있었다. 법무팀장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일어났다. 본 안건은 강태준 대표이사의 법적 후견인인 한지원 씨의 의결권 위임 동의에 따라 변호사가 서류를 낭독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지원의 앞으로 내밀었다. 이미 각서까지 쓴 마당에 이것은 그들의 승리를 확인 사살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지원의 손을 향했다. 유인숙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원에게 펜을 건넸다. 지원의 손이 지독한 공포로 떨려왔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녀는 김 비서를 떠올렸다. 강태준의 그 절박했던 손가락 움직임을 떠올렸다. 그녀가 이 펜을 잡고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땀이 손바닥을 적셨다. 그녀는 차마 펜을 잡지 못하고 망설였다. 바로 그때였다. 유인숙의 눈살이 미세하게 찌푸려지려던 찰나 지원의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공식 업무를 위해 유인숙이 마지못해 돌려준 전화기였다. 그녀는 탁자 밑으로 재빨리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지금부터 3분 무슨 수를 써서든 시간을 끄십시오. 김 비서였다. 지원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시 솟구쳐 올랐다. 그는 살아있다. 움직이고 있다. 3분. 그녀는 떨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자신을 재촉하듯 바라보는 유인숙과 변호사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펜 대신 앞에 놓인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주주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인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원아, 무슨... 강민혁이 옆에서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당장 서명해. 지원은 그를 무시하고 마이크에 대고 다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무슨 절차 말입니까? 변호사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지원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지만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야 했다. 제 남편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의료 기록을 여기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서명이 정말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시간 끌기였다. 유인숙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지금 장난하는 게냐? 이미 모든 의료 기록은 제출되었다. 경호원, 저 애가 정신이 나갔나 보군. 당장 끌어내. 그녀가 손짓하자 뒤에 서 있던 경호원들이 지원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지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군. 유 이사장. 회의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갑고도 위압적인 목소리였다. 모든 소음이 칼로 자른 듯 멈췄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들려온 곳 오디토리움의 육중한 이중문으로 향했다. 문이 천천히 소리 없이 열렸다. 그곳에는 김 비서가 밀고 있는 휠체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휠체어 위에는 수척해졌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양그룹의 회장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있었고 무릎 위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지만 그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깨어났다.
정적이 흘렀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주주 중 한 명이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렸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기적이 일어났다. 유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며 테이블 위에 물잔을 쳤고 와장창 소리와 함께 물이 쏟아졌다. 강민혁은 입에 물고 있던 불도 붙이지 않은 시가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강태준은 이 모든 혼란을 차갑게 관망했다. 그의 휠체어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중앙 통로를 따라 단상을 향해 나아갔다. 김 비서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묵묵히 휠체어를 밀었다. 태준의 시선이 얼어붙은 유인숙과 강민혁에게 고정되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내 집에서 아주 재미있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군.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장 전체를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회의장은 강태준의 등장으로 인해 완전한 혼돈에 휩싸였다. 셔터 소리가 폭죽처럼 터졌고 주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단상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유인숙은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무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히스테릭하게 소리질렀다. 저건 쇼야. 저 사람 강태준일 리가 없어. 아니, 맞다 해도 의식이 온전할 리가 없다고. 강민영 역시 공포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맞습니다. 저건 김 비서가 꾸민 자작극입니다. 식물인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내세운 쿠데타입니다. 의사를 불러요. 당장. 그는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지만 김 비서가 데려온 보안팀이 이미 회의장 입구를 장악한 후였다. 강태준은 이 모든 소란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김 비서가 그의 휠체어를 단상 중앙 의장석 바로 옆에 세웠다. 태준은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섰다.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단상에 기대어 꼿꼿이 섰다. 그가 마이크를 잡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오랜만입니다. 진양그룹 대표이사 강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병약함으로 인해 낮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는 회의장 전체를 압도했다. 제가 없는 동안 저를 위해 이렇게 성대한 해임식을 준비해 주신 유인숙 이사장님과 강민혁 전무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빈정거림에 유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태준은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오늘 안건은 제 해임안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는 이상 그 안건은 자동 폐기된 것 같군요. 그는 좌중을 둘러보았다. 대신 제가 새로운 긴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회의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본인은 유인숙 이사와 강민혁 전무의 이사직 즉각 해임 및 그들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사법조사를 발의합니다. 살인 미수라는 단어가 나오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강민혁이 이성을 잃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지만 김 비서 옆에 있던 보안팀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태준은 그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증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았습니까? 그가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 비서는 노트북을 조작했고 회의장 정면에 거대한 스크린에 유인숙과 강민혁이 지난 6개월간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이 낱낱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해외 조세피난처의 비밀 계좌, 그룹 자산을 불법적으로 강민혁 개인 회사로 빼돌린 내부 송금 기록, 그것은 완벽한 회계 장부이자 그들의 범죄 일지였다. 저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이야. 유인숙이 발악했지만 주주들은 이미 충격적인 자료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태주는 단상 위에 앉아있던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증거는 저들이 가장 멍청하고 쓸모없다고 여겼던 두 사람 덕분에 수집되었습니다. 태준이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한 사람은 식물인간이라 아무것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바로 나 강태준입니다. 그는 유인숙을 노려보았다. 당신들이 내 침대 옆에서 나눈 모든 대화, 내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다. 내 법적 후견인이자 당신들의 모든 계획을 위한 완벽한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내 아내 한지원 씨입니다.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들은 내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당신들이 변호사와 만나 상속세법을 논의하던 내용까지 매일 나에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가 혼잣말처럼 읊조린 그 보고 덕분에 김 비서는 당신들이 접촉한 로펌을 역추적할 수 있었고 이 모든 비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죠. 당신들의 오만함이 당신들 스스로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겁니다. 강민혁은 제압당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원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횡령 따위는 당신들 범죄 목록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제 마지막 일격이 남았다. 내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새어머니? 유인숙은 그 말에 온몸이 경직되었다.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태준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에는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상하더군요. 내 차의 브레이크 라인이 아주 정교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솜씨였죠. 그리고 그 트럭. 나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도주했던 그 트럭 운전사. 태준이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김 비서는 다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다. 밀항을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김 비서가 당신들보다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죠. 영상 속에서 트럭 운전사는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유인숙 이사장이 시켰습니다. 사고로 위장해서 강태준 대표를 죽이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강민혁 전무가 브레이크 고장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김 비서는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확실하게 처리한 거 맞지? 숨이 붙어 있으면 안 돼. 흔적은 유인숙의 목소리였다. 걱정 마십시오. 브레이크도 손봤고 트럭이 정면으로 쾅 강민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것은 그들이 사고 직후 안심하며 나눈 통화 녹음이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재벌가의 추악한 범죄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유인숙은 더 이상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강민혁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였다. 태주는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보안팀, 범죄자들을 연행하십시오.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정복을 입은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 문을 열고 쏟아져 들어왔다. 김 비서가 주주총회 시간에 맞춰 미리 대기시켜 놓은 것이었다. 유인숙과 강민혁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단상 아래로
비참하게 끌려 내려갔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들의 화려했던 시대는 강태준이 기적처럼 깨어난 그 순간 완벽하게 끝장났다. 태준은 지친 듯 휠체어에 다시 몸을 기댔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한지원과 시선을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도 연민도 아닌 복잡 미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주주총회장의 혼돈은 강태준의 통제하에 빠르게 정리되었다. 유인숙과 강민혁이 법의 심판대 위로 끌려나간 자리는 진양그룹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무대가 되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즉시 임시이사회를 소집했고 만장일치로 대표이사직 복귀를 승인받았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그룹의 전면적인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양그룹은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유인숙과 강민혁의 범죄 행각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자금 네트워크와 끔찍한 살인 미수 계획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엄정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부와 명예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감방과 수십 년의 징역형뿐이었다. 강태준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그룹의 핵심부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 치료와 회사 경영을 동시에 강행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식물인간 상태에서조차 모든 것을 듣고 계획했던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유인숙의 라인으로 분류되었던 부패한 임원들은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그 빈자리는 태준이 오랫동안 신뢰해온 실무진들로 채워졌다. 진양원은 더 이상 아름다운 감옥이 아니었다. 유인숙의 취향으로 가득 찼던 화려하고 차가운 장식품들이 하나둘 치워졌다. 저택을 감시하던 경호원들과 무표정한 사용인들도 모두 교체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잠들어 있던 5층의 의료시설을 전부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과거의 악몽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지원.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서 조용히 사라진 듯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그녀는 김비서의 안내를 받아 진양원을 떠나 안전한 호텔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최고의 의료진에게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고 동생 지석 역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가족을 위협했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사채업자들을 법적으로 처리했다. 지원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를 옥죄던 빚도 가족을 위협하던 협박도 사라졌다.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그녀와 강태준의 계약은 그가 기적처럼 깨어난 그 순간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는 진양원에서 가져온 자신의 유일한 짐, 작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책 몇 권과 강태준이 의식을 잃은 채 그어댔던 희미한 암호가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그들의 위험하고도 절박했던 비밀 동맹.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녀는 내일이면 이 호텔을 떠나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곳에는 김 비서가 서 있었다. 한지원 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원의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김 비서를 따라 호텔을 나섰다. 차가 도착한 곳은 진양원이 아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태준 소유의 개인 펜트하우스였다. 김 비서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한 뒤
조용히 물러났다. 거실은 진양원과 달리 따뜻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며져 있었다. 강태준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직 휠체어 신세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재활 훈련을 통해 서 있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룹을 호령하던 CEO의 그것으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한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잠겨 있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지원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몸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매일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다. 앉으시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원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당신에게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지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내가 만든 계약이 당신을 그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유인숙과 강민혁이 당신에게 가한 모든 모욕과 협박고 그 모든 것은 사실상 내가 제공한 빌미 때문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지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선택한 거였어요.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녀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회장님도 피해자셨잖아요.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한 피해자셨죠. 그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유의한 존재였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건 당신의 몫입니다. 지원이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막대한 금액이 적힌 수표와 진양그룹의 일정 지분이 양도된다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당신이 내게 전달해준 정보가 없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겁니다. 이건 내 목숨값이고 내 회사값입니다. 하지만 지원은 그 서류를 조용히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을 태준 쪽으로 밀어냈다. 받을 수 없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의아함으로 꿈틀거렸다. 이유가 뭡니까? 부족합니까? 아니요.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돈 때문에 회장님을 도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중에는 당신도 나처럼 억울하게 당했다는 동질감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분노 때문에 싸웠다고. 그녀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이미 제 가족을 구해주셨습니다. 빚도 다 갚아주셨고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돈은 저를 다시 빚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회장님께 빚지는 거요. 태주는 그녀의 당돌하지만 굳건한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부러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걷어들였다. 좋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지원이 처음 진양원에 들어올 때 서명했던 그녀의 영혼을 팔았던 그 결혼 계약서였다. 태주는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다. 어떠한 사생활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를 모욕했던 조항들이 빼곡했다. 태주는 지원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힘주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그는 계약서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당신을 모욕했던 이 계약은 이제 끝났습니다. 지원은 그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보며 자신을 짓누르던 마지막 족쇄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태준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지원 씨. 지원은 긴장했다. 무슨 계약 말씀이시죠? 그녀는 그가 또다시 돈이나 다른 보상을 제안할 것이라 생각했다. 태주는 창밖의 야경을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지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지난 몇 달간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당신의 절망, 당신의 분노, 그리고 당신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깨운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나는 아직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지팡이도 휠체어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건 돈이나 지분에 관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건 파트너십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지원 씨, 그룹을 재건하는 데에도, 그리고 내 망가진 삶을 재건하는 데에도 당신의 그 강인함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든 떠나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나와 함께 이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짜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지원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식물인간의 공허함도 복수자의 분노도 없었다. 오직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제안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지옥에 발을 들였던 첫날을 떠올렸다. 모욕당하고 짓밟렸던 그날. 그리고 지금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은 남자의 앞에 그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지옥에서 구원하고 자신 또한 구원해낸 그 남자의 손을 망설임 없이 굳게 잡았다. 창밖으로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빛이 한강을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다.